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네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원교수, 이정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네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최병묵 편집장이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이 뭐 여러 가지 좀 이념적으로 나눠져 있고 여야가 나눠져 있지만 최근까지 해서 보수 정당이 이렇게 크게 쪼개져 본 적은 아마 처음 그런 적은 없죠. 네. 없고 사실 이제 1992년에 통일국민당이 출범했을 네. 때 그걸 보수정당이라고 본다면 이른바 이제 민자당과 통일국민당 두 개의 보수정당이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건 분당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995년에 네. JP가 나가서 자민련을 만들 때 네. 그때도 보면 사실은 5명밖에 탈당을 안 했어요. 처음에 탈당할 현역위원이 때는. 처음에 네. 초창기 네. 때. 그리고 1997년에 이인재 경기도지사가 사실은 탈당을 할 때도 네. 끝내 국민신당이라는 정당으로 간 사람은 8명밖에 안 됩니다. 네. 현역 의원들이. 그런 걸 보면 지금 20명 이상,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명 이상이 네. 보수정당에서 분리해서 나간다. 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탈당의 개념보다는 분당의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을 쪼개낸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이거는 그동안에 이제 진보적 성격의 정당에서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네. 보수적 성격의 정당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헌정으로 네.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말이죠. 네. 과연 보수 분열인가? 그걸 네. 우리가 의문을 던져야 되는데 만약 네. 친박이 보수라면 보수 분열이 맞습니다. 그런데 친박이 보수가 아니라면 이게 보수 분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쪼개지긴 했지만 네. 보수가 분열했다 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친박을 보수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헌법보다 의리, 네. 그다음에 우리 헌법 8조에 보면요. 정당 그 목적 및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네. 이 새누리당을 보면 박근혜를 위한 어떤 사당이란 말이에요. 사당이다. 네, 공당으로서의 어떤 그 면모가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에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보수가 아니라면 이게 보수 분열이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비박계 의원들이 이제 가짜 보수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자, 이현정 의원이 네. 보시기에 유승민 의원이 이제 본인의 거취가 정리가 되니까 이제 김무성 전 대표하고 같이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뭔가 하려 하다가 접었다. 그것 때문에 본인도 스스로 30시간이라는 게 본인도 좀 약간 네. 멋스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내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잘하지 않았나. 좀 약간 좀 성사시켰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좀 두고 봐야죠, 또. 또 봐야 됩니까? 27일 날 지금 27일 할당기를 안 냈지 않습니까? 아, 도장 찍을 때까지 봐야 된다. 도장 찍고, 왜냐면 정당이라는 게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봐야 돼요, 사실은. 탈당계를 내고 이게 수리되는 까지까지 네. 봐야지만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의원들의 마음이 사실 뭐, 물론 저렇게 이제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또 개별적으로 본다면 의원들한테 갈등이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또 지역구 내려가면 네. 지역구에 또 지방 의원들 또 자치단체장들 당원들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 같은 경우에 막 감금해서 탈당 못하게 하고 네. 이런 사태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의 어떤 한보다는 오히려 그 어떤 집단의 어떤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강석구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탈당을 선을 못하는 이유가 네. 그 지역 자체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구 경북 지역이라는 그 지역 특성 때문에 솔직히 본인이야 예를 들어서 그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탈당했을 경우에 사실 이 여당 의원들이요. 여당을 떠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여당으로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권리, 특혜 이걸 다 포기를 해야 돼요. 네. 자기만 포기하면 괜찮은 게 아니고 각 지역단 내려가면 그래도 지역에서 뭔가 뭐 구의원, 뭐 시의원 하는 분들 이분들도 다 탈당을 해야 돼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야당은요. 사실은 뭐 별게 혼자 움직여도 사실 뭐 그렇게 가볍지만은 네. 여당은 몸이 무거워요. 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27일 날 정말 탈당계를 내고 나오는 순간까지 봐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규모입니다. 규모가 네. 이제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3당 정도 규모는 돼야지만이 사실 이제 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네. 한다면 지금 국민의당 38명보다는 좀 앞서야지만이 그래도 아마 이제 좀 여론의 어떤 주도권 이런 것도 좀 나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정근 실장도 보면 그런 네.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일반 의원들도 움직이겠지만 네. 지금 우리가 새누리당 소속의 시도지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희룡 제주지사는 일단 같이 합류하겠다, 같이 탈당하겠다고 그렇죠. 지금 얘기를 했고 네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좀 고민하면서 탈당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 네.
좀 이런 좀 거물급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또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그 탈당을 보면 민주당이 참 잘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열린우리당을 분해시키면서 민주통합당을 되는 과정 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거의 4차례 걸쳐서 선도 탈당이 있고 네. 중간 탈당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본류 딱 탈당을 해서 열린우리당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민주통합당으로 다 흡수되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27일 날 지금 이야기됐던 34명? 한 명이 아직 그 김연아 의원이 뭐 이름을 넣긴 했지만 네. 비례대표니까 출당이 안 되면 안 되니까 34명이 다 할 수 있을지 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34명이 되면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사실은 또 다른 어떤 흐름들이 있어서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네. 아마도 대구의 권영진 시장이나 네. 김기현 울산시장, 네. 그 다음에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 정도 세 사람이 또 이제 또 뒷받침이 돼서 그 다음에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탈당 선언을 하고 또 다른 선언하고 이런 어떤 흐름이 보여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그런 정도의 흐름이라면 뒷받침이 돼서 하나의 어떤 제2당이나 제3당, 그러니까 2당은 안 되겠죠. 제3당 네. 정도의 그 포지셔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사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아직은 대략 보면 뭐 내년 6월 이전에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 그럴 경우는 저는 의석 뭐 몇 석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안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의석 몇 석은 총선을 치렀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은 대선 후보가 있느냐 그다음에 민심의 향방이 어느 쪽을 네. 더 주목하고 있느냐 그거에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자 친박당이라는 새누리당은 네. 대선 후보 없어요 지금 있는 뭐 3% 5% 정도 하던 대선 후보마저 지금 다 달아나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없어요. 그다음에 민심이 그러면 친박을 향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박근혜 네. 대통령 탄핵당하기 직전까지 뭐 4% 5% 오락가락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서 과연 이게 민심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박신당으로 나갈 경우에는 비박신당이 아마 민심의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네.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대세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여기서 뭐 국회의원이 34명이 나갔네, 뭐 43명이 나갔네 이런 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대세를 누가 잡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고 네. 자 그다음에 여권의 후보 중에서 제일 강력한 사람이 누굽니까? 역시 반기문 사무총장 아니겠어요? 네. 그럼 반기문 사무총장이 다음 달 1월 중순쯤에 들어오면 네. 반기문 사무총장이 손을 잡아주는 세력이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텐데 지금 그 세력이 친박일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러면은 이제 결국 대세는 이미 김무성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뭐 친박이 금방 무너질지 뭐 일주일 내에 무너질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대세는 완전히 기운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 숫자가 국민의당보다도 좀 많아지는 건 의미가 있는데, 네. 그다음부터는요, 오히려 퀄리티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숫자에 연연하지 네, 마.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요, 간 보고 늦게 올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받아주면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는 사람들은 왜 받아줍니까? 그리고 이게, 이 친박은 말이에요. 불임 정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면은 네. 좀비 정당이 되는 거고 대선 주자를 잉태하지 못하는 네. 불임 정당이 오죽하면요. 네. 이정현 전 대표가 비박을 소에 비유하면서 소가 집 나가갖고 송아지를 잉태해갖고 들어오면은 다시 받아주겠다. 그 자기들은 잉태 능력이 없다. 네. 그래서 불임 정당인 걸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 불임 정당인데 이게 시간이 어느 편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비박계 탈당 선언에 친박계 의원들은 아직까지도 갈 테면 가라라고 당당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누구도 공식 석상회의에서 사석에서 최순실 씨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대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나도 못 들었고 누구도 못 들었어. 언론에 터지니까 투사가 된 것처럼 개혁의 아이콘처럼 그렇게 해서 당내 분란을 조정시키고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와서 자 탈당의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 건지 응? 어떤 새누리당이 어떤 뭘 가하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거지. 탄반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내 분열을 그 선대에서 야기시킨 분이 비대위원장 하면은 주류 쪽에서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분도 계신가요? 글쎄요. 그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자, 이현정이. 네. 자, 저
서청원, 중진의 김태흠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다 배신자, 정치를 제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야 되는 친박들이 나름대로 왜 정책 계산을 안 했겠습니까? 이제 아마 친박들은 이 모임을 하면 한 네. 명씩 안 오기 시작하면 불안할 겁니다, 이제. 아, 보면 모임에 이 숫자 계산부터 하기 왜냐하면 시작하는 숫자 계산한 거죠, 이제. 하고 이제 한 명씩 빠지면 혹시 어디 갔을까? 뭐 이런 이제 걱정들 하게 될 텐데. 네. 아무래도 이제 친박, 강성 친박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쩔 수가 없죠, 사실. 네. 이제는 외길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기를 바랄 뿐이고 네. 또 거기에 이제 동정심 네. 이런 것들을 어떤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렇게 드러난 분들은 말고 네. 사실 이제 그동안 안 드러난 분들 걱정이 많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불임정당에 가서 지금 그럼 내년 대선 후보를 못 낸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받아달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받아주겠습니까? 네. 또 지역 여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결국 민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정치라는 건 비전이 없으면 정치는 전혀 어떤 힘을 쓰지 못해요. 네. 그렇다면 이분들도 이제 앞으로 정치적 비전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 서청원 의원은 이제 뭐 선수가 높으시니까 네. 정치를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이제 여한이 없겠지만은 네. 나머지 초선 재선들은 이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지율 4% 3% 정당에서 과연 그럼 다음 총선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걱정들이 사실 이제 뭐 현실적인 문제로 오는 거죠. 자, 다음 주에 이제 여론조사 발표되죠.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 막 들어오죠. 그럼 거기에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반 총장이 손 한번 내밀면 또 그 당이 또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네. 그럼 나머지 그 다른 정당 계속 욕만 하고 있을 겁니까?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민들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죠. 자, 이종훈 씨. 네. 신지호 의원은 기회주의적인 세력한테 이렇게 뭐 불임정당 얘기까지 하고 후보도 못 내는 사람들한테 뭘 하냐 그러지만 네. 끝내 이렇게 대선 때 친박 비박이 어떤 식으로든 손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보시죠. 저는 대선 이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선이 대선이 어렵다? 치른 이후에는 사실상 또다시 합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그럼 하는데 대선 때는 어렵다. 대선 때는 어렵죠. 대선 때는 저는 친박이 생각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친박은 지금까지 반기문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반기문은 절대 친박과 손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친박이 생각하는 건 딱 한 가지겠죠. 헌재, 기각, 플러스 그 다음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믿는 거는 옛날에 12년 전에 고건 권한대행이 안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지율, 물론 나중에 고건 전 총리가 뭐 이 대선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한때는 지지율 1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친박이 믿는 건 딱 한 가지. 기각이 되지 않더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비록 어저께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더라도 네.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중심으로 해서 보수들, 아까 보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보수들이 결집하는 거를 희망한다. 그 정도의 어떤 꿈이 마지막 희망이 아닐까라고. 그런데 친박당에서 만약에 황교안 대행을 대선 후보로 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신보수당에서 뭐 반기문 총장이 예를 들어 후보가 됐으면은 그 지지율 격차가 압도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한 4, 5% 갤럽 조사로 나오니까 네. 예를 들면 황교안 후보가 4, 5% 나온다. 그러면요. 여기 후보 단일화 그러면 우리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하자. 그러면 그 이제 신보수당에서 좋다 하자. 그러고 받아줄까요? 이 4, 5% 이쪽으로 붙지만요. 중도에서 깎이는 게 더 그 마이너스가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중원을 공략해야 되는데 네. 이 4, 5% 이 뭐라 할까 이런 극단적인 세력 그 안으려고 그 중간을 다 놓치는 포기한다?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네. 대선 전에 다시 살림이 합쳐지는 거는요. 제가 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세요. 지금 서청원 의원이 얘기하는 거하고 김태흠 의원이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틀리다. 네. 약간 좀 느낌이 다르죠. 네. 왜 그러냐면 서청원 의원은 절대 안 돼. 네. 이런 뉘앙스고 네. 김태흠 의원은 약간 유보적이잖아요. 네. 뭐 유승민 의원에서도 그 전에 우리가 아는 김태흠 의원은 절대 안 돼였어야 되는 건데 네. 찬반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친박들에서 저는 찬반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네. 아마 유승민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전권을 가졌다? 이렇게 되면 친박은 대부분 반대할 거예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네. 친박은. 그런데 달라요.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그 대선 직전에, 자, 친박과 이제 비박이, 우리 이렇게 대선에서 뭐 이기려면 합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경우에 서청원 의원 등 이른바 비상시국 K가 왜 지목했던 친박 팔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인적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뭐 갈래야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친박 중에서도 그 팔적에 안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과는 사실은 이 비박 신당도 어느 정도 같이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열려 있다. 아마 맞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한 역대 보수 정당의 이합 집산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과거 여당 시절, 보수 여당 시절의 한번 장면들 한번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라 민주화에 온몸을 바쳐온 새정치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근대화 작업에 힘을 다한 저는 새 역사의 장을 새롭게 열기 위해서 같이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김종필 총재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총칼로 우리의 내각제를 붕괴시킨 사람입니다. 김대중 총재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개헌 저지선을 확보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한 분입니다. 자, 신재원. 네. 이른바 김종필 총리가 와이스한테 반기를 들어서 95년도에 나가서 네. 당을 만들어 자민련을 만들고 저희는 이제 다시 완전히 TJP 연합을 만듭니다. 네. 이게 어찌 보면 민자당이 만들어지고 첫 번째 분열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인재 경기도지사가 또 탈당을 해서 독립적으로 97년 대선에 나갑니다. 아마 이 대선으로 해서 한나라당 당시 보수당이 처음으로 아마 정권 연장에 실패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97년에 이회창 총재 그 대세론이었는데 그 38만 표인가 김대중 후보에게 져서 네. 최초의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나타난 현상이 이인재 당시 국회의원이 친한국당을 탈당, 네. 경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인재 방지법이라는 법까지 생기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인재 당시 후보가 한 500만 표 정도 얻었죠. 500만 표 얻었어요. 예. 실전 퍼센티지로 따지면 17% 이상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보수 진영이 분열됐기 때문에 그 어부지리를 이제 김대중 후보가 가져간 게 아니냐. 그런데 김대중 후보는요, 또 JP라고 하는 새로운 보수적 요소를 추가를 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DJP, 그 다음 박태준, 네. 이렇게 보수적 요소를 추가시켰는데 신한국당은, 그러니까 DJ는 아닌 말로 덧셈 정치를 했는데, 네. 당시에 신한국당은 뺄셈 정치를 했기 때문에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일어난 거죠. 네. 자, 결국 보면 다 여당이 갈갈이 찢어지면서 결국 97년 대선은 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정치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가 네. 있습니까? 결국 전체로 보면 보수가 일단 위에 서 있고, 그러니까 네. 다수고, 진보가 좀 소수, 그러니까 이 진보가 소수적 네. 정도 되죠. 뭐 아주 소수는 아니지만 항상 균형치는 보면 기본적으로 보수 쪽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 현대사를 보면 결국은 이 진보, 그러니까 여당이 이제 보수가 분열을 하고 네. 진보가 힘을 합하고 진보가 이제 보수와 일부 세력을 견인할 때 그때 다 선거를 이겼어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을 보자면 결국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이 야당이 선거를 이길 것인가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결국 87년 한 보십시오. 87년 선거 때는 4당이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노태우 민정당 37%, 그다음에 YS 통일민주당 28%, 그다음에 DJ 평민당 27%, 그다음에 공화당 JP 8.1%. 네. 그러니까 철저히 야당이 분열되면서 결국은 여당이 이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후에 DJ가 정말 97년도에는 DJP 연합을 합니다. 네. 그 뼈아픈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 보수라는 JP를 끌어안고 거기 그렇죠. 또 이인재가 같이 겹쳐 주문해서 겨우 선거를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 뒤도 노무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네. 노무현도 정몽준하고 후보단이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걸 몰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 걸로 본다면 과연 지금의 상황을 한번 반출해보자면 결국 지금의 상황은 촛불 민심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진보적인 게 좀 우려하지만은 네. 우상원 대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수의 그 정권에 대한 복원력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다. 복원력은 네.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추세를 가면 결국 이제 내년 되면은 저는 박기문 사무총장이 오게 되면 네. 결국 보수는 결집하게 돼 있습니다. 네. 결국 보수라는 건 갈 데 없이 지금 흩어져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야당도 정말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우리 단독 집권 가능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 우리 한국 현대사를 보면 상당히 힘들어진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자, 이후에 여러 가지 보수 정당의 이탈, 이합 지상이 또 이어졌습니다. 그때 장면들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역의 기반을 두고 기득권이나 지키려는 수구의 정당 정치의 틀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선진화를 이뤄내기 위해 제 한 몸을 아낌없이 던지고자 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제가 속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속을 줄 알면서도 믿고 싶었습니다. 약속과 신뢰가 지켜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자, 이정훈 실장. 네네. 이게 2008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근혜 의원이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땐 주로 이제 이명박 정부 초에 네. 주로 이제 그쪽이 주로 공천을 주도하다 보니까 친박 그렇죠. 의원들이 대거 낙천을 하게 되고. 처음으로 학살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썼죠, 그때. 그러니까 저희 유명한 표현이죠.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네네. 그래서 본인은 그 당에 예. 있었어요. 예, 재밌는 건 본인은 남아 있었어요. 네. 그런데 본인을 따르던 그리고 공천에서 탈락한 네.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나와서 네. 무소속으로 돌풍을 일으켰죠. 또 네. 친박연대라는 네. 그런 당 또는 뭐 친박연대 연합 뭐 세 갈래로 해서 어쨌든 살아 돌아오라 각자 도생이라는 말도 생기고 네. 그래서 친박연대가 출범하면서 나중에는 합당으로 이렇게 무소속은 그냥 합당이 됐고 나중에 이제 또 친박연대와는 합당이 됐죠. 그렇죠. 서청 의원이 네. 했던 건 그래서 사실상 지금에 이르렀는데 좀 전에 보여주셨던 그런 이 이미지에서 네. 저는 이제 보수 정당이라는 코드보다 네. 지역이라는 코드로 그걸 한번 다시 반추해 보고 싶습니다. 지역? 네. 이인재 네. 의원 탈당했죠. 네. 그다음에 JP 아까 네. 무슨 나왔죠. 그리고 이해창 네. 대표 나왔죠.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표 나왔죠. 네. 근데 이 네 사람은 처음에 세 사람과 나중에 한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 이 세 사람이 충청권이라는 거예요. 아, 충청을 기반으로 그런데 하는 그리고 박 대통령은 영남이죠. 네. 근데 처음에 세 사람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어요. 네. 이해창, 이인재, 자빈련의 누구죠? 김종필.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의 시련은 있었지만 대통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충청권과 영남권의 어떤 대비되는 모습이 계속 보여왔어요. 네. 흥미로운 건 지금 다시 한번 충청권이 도전을 합니다. 네. 그 반기문 총장으로서. 네. 그런데 새로 반기문 총장이 돌아와서 충청권이라는 어떤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남아있는 새누리당의 충청권 의원들은 그때 탈당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네. 지금의 그러면 그 34명의 비박계 이 의원들 지역 구도가 확실치 않아요. 유승민 의원이 있긴 하지만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TK 정당이냐? 또 그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거든요. 예. TK 초선들도 합류하지 않았고 TK 의원들도 몇 명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또다시 도전하는 충청권의 이 반기문 총장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게 귀추가 주목되는 거죠. 네. 잠깐 오늘 키워드 보기 전에 본격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지호 의원께서 네.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2008년도 앞서 2007년도 경선이 있을 때 박근혜 네. 당시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경선이 끝나고 경선이 이제 박근혜 의원이 졌잖아요. 졌죠. 예. 그때 상당히 그때 경선 결과로 사람이 그때 박근혜 의원이 지고 나서 상당히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 네. 이 경선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든지 네. 만에 하나 이렇게 나왔으면 2007년 대선은 과연 이겼을까 이명박 후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 정치 인생에 있어서 말이에요. 가장 빛나는 연설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간발의 차이로 졌는데 거기서 한 짧은 스피치가 있습니다. 네. 깨끗하게 승복하면서 우리 잊읍시다.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면은 뭐 하루가 지나고 뭐 이틀이 지나더라도 계속 잊읍시다 하면서 그런 깨끗한 깔끔한 그 승복의 연설을 남겼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이회창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갔잖아요. 나갔죠.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갖고요 박근혜 당시 대표를 어떻게든지 자기 쪽에 끌어들이려고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살던 그 삼성동 예, 지금. 거기까지 그 문전박대 당하고 왔잖아요. 네. 만나지도 못하고 네. 그런 식의 행위를 했는데 또 막판에 가갖고 박근혜 당시 전 대표가 이명박 후보 그 지원 유세도 다니고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이회창이라고 하는 그 무소속 보수 후보가 별도로 있었지만 정동영 후보에게 아주 500만 표 이상의 대승을 거두게 된 거죠. 네.
잠깐 오늘의 키워드 보고 오겠습니다.